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연을 처음 보내는 새내기 사연자예요. 저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나 지인들과의 관계에서도 늘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는 입장인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제 이야기를 하게 되다니 감회가 새로울 뿐이에요.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이었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의 힘든 이야기나 고민을 들어주는 건 얼마든지 괜찮고 이해할 수 있지만 남들한테 내가 겪은 힘든 이야기나 고민을 이야기하는 게 그렇게 미안하더라고요. 제가 갖고 있는 마음의 짐을 그 사람한테 넘겨버리는 것 같아서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꼭 털어놓고 싶어 이렇게 용기를 내었어요. 지극히 예민하고 지극히 사적인 저의 이야기거든요. 아니,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일이에요? 막말로 저 세상 문턱 찍고 돌아온 사람이에요. 어떻게 된 게 이 나라는 왜 이렇게 범죄자들한테 관대한 건데? 음주운전 그거 사람 잡는 거 아니에요? 술 마시고 운전해서 세상 뜨려는 거든 지 혼자 그러던가 왜 남한테 피해를 주느냐 이 말이야. 아야, 아주머니. 저희 아들도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 녀석도 자기가 술 먹고 실수해서 사고 내고 그 죄책감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고요. 힘들어해요? 아저씨 말은 바로 해요. 아저씨 아들이 뭘 힘들어하는데요? 아저씨 아들이 장르주머니 차고 오른쪽 손발 못 쓰게 되었어요? 그 정도로 망가져서 힘들어하냐 이 말이에요. 대답을 해보라고요. 우리 엄마 인생 어떻게 할 거야? 나 당신 아들 그렇게 똑같이 만들어 버릴 테니까 당장 내 앞에 끌고 오라고. 끌고 오라고. 저희 친정엄마는 평생을 편찮으셨어요. 제가 20대 시절 저희 친정엄마 나이 고작 40 중반일 때 저희 엄마는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크게 다치셨죠. 음주운전을 한 가해자의 나이가 저랑 비슷했어요. 저희 엄마에게 평생 안고 갈 장애를 안겨주고도 그 사람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나라 법 참 관대한 것 같아요. 요즘 기사에 나오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볼 때면 예전 기억이 떠올라 그렇게 화가 날 수가 없거든요. 저희 친정엄마가 평생 안고 가고 있는 장애는 장루주머니 그리고 오른쪽 팔다리를 제대로 쓸 수 없는 그런 불편함을 안고 가게 되었죠. 엄마가 사고를 당하고 나서 사건이 마무리되기까지 저와 이모는 밤낮 없이 변호사 사무실, 엄마 병원으로 가면서 고군분투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바뀌는 건 없었죠. 그때부터 엄마는 제가 40살이 된 지금까지 쭉 편찮으신 상태예요. 그래도 음주운전 사고 당한 걸로 돈으로 많이 보상받았으니까 아이 그거면 된 거 아닌가? 몇몇 인간 같지도 않았던 사람들은 그래도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돈으로 많은 보상을 받았으니 그거면 된 거 아니냐는 소리를 해댔어요. 그런 말을 했던 사람들 중에 과연 자기 가족한테 그런 일이 생겼더라도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는 소리를 할 수 있을지 궁금해지네요. 저런 사람들 하는 말에 꼭 로또를 비유하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싱글맘으로 애들 둘 키워온 사람한테 로또지 뭐. 여자 혼자 애들 키운다고 돈을 모을 새나 있었겠어? 저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음주운전 사고가 엄마한테는 큰 돈을 가져다 준 로또라면서 말이에요. 망할 인간들. 어떻게 사람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저는 세월이 많이 지난 지금도 문득문득 저와 남동생 그리고 엄마를 두고서 일부 인간 같지 않은 사람들이 떠들어대던 말이 떠올라 그저 소름이 끼칠 뿐이었어요. 음주운전 피해자로서 우리 가족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모르니 하는 소리였겠죠. 나 말고 너희 이모랑 같이 나가. 그게 나을 것 같아. 괜히 나도 마음 불편하고 같이 식사하다가 주머니라도 새고 나면 그런 민폐가 어디 있겠어. 이모랑 같이 가. 이모도 가고 엄마도 같이 가면 되는 거지. 왜 엄마가 안 가? 엄마가 무슨 죄 지었어? 그쪽에서도 다 알아. 내가 이미 다 이야기해뒀어. 안 간다는 소리 하지 마.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친정엄마는 제가 결혼을 하기 위해 상견례를 할 당시에 그 자리에 당신은 가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사고 이후 늘 그러셨죠. 엄마가 등장하는 게 저와 남동생 인생을 가로막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셨거든요. 억장이 무너지죠.
세상에 하나뿐인 우리 엄마한테 저런 말을 들으면 정말이지 가슴이 미어집니다. 엄마가 상견례장에 굳이 가지 않으시겠다고 한 이유가 뭔지 저도 짐작은 했었어요. 엄마,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런 걸로 기죽지 마. 내가 이모한테 얘기 안 들었는 줄 알아? 엄마, 우리 오빠 외아들이라서 시어머니 되실 분이 어지간히 깐깐하게 굴 것 같다고 했다면서 괜히 나 흠잡힐까 봐 걱정된다고. 아유, 그거야 당연한 거지. 너도 나중에 자식 낳아봐. 내 자식한테 내가 흠이 되는 게 얼마나 미안한 일인지. 세상 바뀌었다고 해도 무남동녀 외동아들이 이런 주머니나 차고 다니는 엄마 모시고 사는 여자랑 결혼시키고 싶겠어. 아이, 너희 이모랑 그 자리 나가. 제 남편은 무남동녀의 외동아들이었어요. 친정엄마는 외동아들로 귀하게 자랐을 제 남편이 당신같이 장애를 안고 있는 사람을 모시고 사는 여자와 결혼을 한다는 자체에 매우 감사해 하셨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매우 죄스러워 하셨어요. 절대 그러시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을 제 남편이나 시어머니가 수도 없이 말하고 나서야 친정엄마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항시 너희 시어머니한테 잘해야 해. 너희 시어머니 같은 양반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시어머니 먼저 챙겨드리고, 응? 늦지막이 결혼한 며느리 생각해서 굳이 자식 낳을 거 없다, 부담 갖지 말라고 하는 시어머니가 얼마나 되겠니? 친정엄마가 이야기하신 것처럼 저희 시어머니는 참 좋은 분이셨죠. 시어머니는 굳이 손주 손녀를 낳을 필요는 없다고 하셨어요. 아유, 이게 얼마나 쿨한 일이에요? 늦게 결혼한 저희 둘이서 그저 행복하게 잘 살면 된다고 그 말만 명심하라고 하셨어요. 제가 생각해도 시어머니는 인자함의 끝판왕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는 분이셨죠. 물론 시어머니 역시 저희 친정엄마에게 참 잘하셨어요. 하지만 이유 없는 친절은 없는 거 아니겠어요? 다 그럴 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아이 그래도 큰딸 시집간다고 아주 그냥 언니가 크게 돈 썼네. 야 민영이, 너랑 민수는 너희 엄마한테 잘해야 해. 알지? 언니는 참 사람이 때를 잘 알아. 어떻게 그렇게 탁탁 치고 빠지는 타이밍을 잘 맞추나 몰라. 네가 내 입장 돼봐야 알지. 여자 혼자서 피덩이 둘 키운다는 게 쉽니? 내가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몸 이렇게 되고 나서 내가 얘네들 대학에 시집장가 다 보내야 하는데 어떻게 하나 아주 막막했었어.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못할 게 없더라. 그래서 내가 너도 아파트 도와줬잖아, 이 기집애야. 아유, 그래 맞네. 아, 내가 우리 언니 덕에 돈 벌었지. 엄마는 음주운전 사건으로 받은 보상금 중에서 엄마 스스로를 위해서 쓴 건 단 한 푼도 없었어요. 병원비와 저희 학비를 제외한 모든 비용을 부동산에 투자하셨죠. 운이 좋게 엄마가 부동산을 샀다 팔았다를 잘 하시면서 작은 건물을 소유하게 되셨어요. 그렇게 해서 저희 부부는 결혼과 동시에 집을 갖게 되었죠. 엄마가 소유하고 계시는 건물에서 말이에요. 친정엄마는 아래층에, 저희 부부는 위층에 살았어요. 나도 다 알지. 엄마가 새 놓으면 돈이 더 되는 건데도 우리 생각해서 우리 집 내준 거잖아. 내가 항상 엄마한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까 엄마랑 이모 둘 다 항상 건강해야 해. 나랑 민수가 효도 제대로 할 테니까. 어머머, 언니 얘 하는 말 녹음했어? 하긴 우리 민영이는 엄마랑 이모한테 잘하잖아. 너 이렇게 결혼해서 신혼생활 하는 것 보면 나는 그것만으로도 족하다. 친정엄마의 배려로 저희 부부가 엄마 소유 건물에서 집 걱정 없이 쭉 살게 된 것을 두고 가족들은 물론 주변 사람들도 말이 많았어요. 아마 이모도 저 생각해서 말을 좋게 하신 거지 속으로는 좀 안타까워 하셨을 거예요. 결혼식장에서 사람들이 여자 쪽으로 많이 기운 결혼이라고들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시댁이 저희 친정에 비해 경제적으로 상황이 많이 안 좋았어요. 그나저나 너희 시어머니 아직도 그렇게 너한테 잘해주셔? 나는 얼마 안 갈 줄 알았거든. 그건 또 무슨 말이야? 우리 어머니 좋은 분이야. 얘 말 이상하게 하지 말어. 아니, 내 말은 보통 시어머니들 처음에는 딸이랑 엄마처럼 잘 지내자 하다가 시집살이 시키려고 그러는 거 내가 주변에서 많이 봤잖아.
그래서 그랬지. 그래도 우리 엄마가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 너희 시어머니랑 어머니 사이 좋으신 거 보면서. 저희 친정에서 많은 걸 제공해 준 걸 잘 알고 있는 남편이나 시어머니는 저한테 참 잘했어요. 아픈 저희 엄마한테도 잘했죠. 얼마나 잘했으면 제 친구들까지 다 알았겠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렇게 된 데에는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다고요. 그건 다름 아닌 시어머니가 방문하는 마트에서 신고를 하면서 발생되었어요. 아니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마트에 와서 아주 작정을 하고 시식을 하고 다니는데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먹고 나서 소시지 한 봉이라도 사간 적이 있었으면은 아니 나도 이렇게 안 해요. 소시지 한 봉은커녕 아예 봉투를 들고 와서 담아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물건 팔아서 돈 버는 사람들이지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아, 내가 뭐를 얼마나 그랬다고. 아니, 그냥 우리 둘이서 조용히 해결하면 될 거를 왜 며느리랑 아들아이한테 연락을 해요, 연락을. 아줌마, 아유, 아들이랑 며느리도 있는 양반이 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시어머니가 시식으로 매일같이 마트에 가서 식사를 하듯이 배를 채우셨나 봐요. 시어머니의 행동을 보고 참다 못한 마트 측에서 시어머니가 너무 많이 먹는다고 경찰서에까지 절도로 신고를 하게 된 일이 있었어요. 남편과 저 역시도 시어머니가 대체 왜 그런 행동을 하셨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남편은 나중 가서는 시어머니한테 화를 내면서 왜 그랬냐고 쏘아붙이더라고요. 아유, 당신같이 물어보면 어머니가 말씀하시다가도 놀라서 말씀 못하시겠다. 왜 그래? 저는 남편한테 저리 말하고는 시어머니를 따로 모시고 가서 어머니한테 여쭤봤어요. 왜 그러셨냐고 말이에요. 어머니, 저한테는 말씀해 주셔야죠. 저 사람 성격 아시잖아요.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크게 일 안 만들고 잘 넘어갈 수 있게 할게요. 정확히 알아야 제가 어머니를 도와드리죠. 그게, 아이, 돈이 없어서 그랬다. 돈이요? 어머니, 돈이 왜? 시어머니가 마트에서 식사를 하듯 시식을 했던 이유는 다름 아닌 돈이 없어서였어요. 다른 이유도 아니고 돈이 없어서였다니 믿기지가 않았죠. 저희 부부가 용돈을 안 드린 것도 아니었고 알고 보니 시어머니가 보이스피싱을 당하신 거였어요. 요즘에 그런 게 많더라고요. 혼자 살고 계시는 노인분들 찾아가서 찾아가는 금융 서비스라나 뭐 그런 걸로 사기를 쳐서는 현금으로 돈을 받아서 그대로 꿀꺽하는 거였죠.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유독 버럭하고 화를 내는 성향이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그게 싫어서 그냥 아무 말씀도 못 하시고 계셨던 거예요. 저 말을 듣고 가슴이 안 찢어질 자식이 어디 있겠어요. 결국 그날 저와 남편은 마트 측에 손해배상해주고 나왔어요. 이야기를 들은 친정엄마 역시 당장 사돈을 모시고 집으로 오라고 했죠. 아이고, 제가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예, 민영아, 내가 너한테도 면목이 없다. 미안해. 나이가 드니까 어떻게 된 게 입맛이 더 돌더라고. 그거 먹는 거 내가 조금만 참으면 되는 건데. 아유, 사돈, 그런 말씀 하세요. 사돈이 힘든 일 있으시면 자식 며느리한테도 이야기하시고 사돈인 저한테도 말씀해 주시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엄마는 시어머니의 상황을 알고 정말 당신 일처럼 마음 아파하셨어요. 아빠와 헤어지고 나서 저와 남동생을 돌볼 때 엄마도 돈이 없어서 먹는 걸로 그렇게 서러운 적이 있었다고 하셨었거든요. 엄마는 그 소식을 다 접하고 나서 시어머니한테 제안을 해주셨어요. 아이, 뭐 대단한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사돈 혼자서 운영하시기에 어려울 것도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주변에 원룸이 많잖아요. 젊은 사람들 시장 안 가고 보통 편의점에서 다 해결하니까 사돈한테도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장모님, 장모님 정말 그렇게까지. 당연히 이 정도는 해야지. 가족 좋다는 게 뭐야. 가족끼리 당연히 이런 거 돕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돈만 괜찮으시다면은 저는 사돈이 1층에서 편의점이라도 좀 해주셨으면 해요. 엄마는 부탁을 하듯 말씀을 하셨어요. 시어머니를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겠죠.
건물 분위기를 조금 더 활기차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불편한 당신 몸으로는 할 수 없으니 사돈이 좀 해달라는 식으로 말이에요. 그렇게 엄마의 편의로 시어머니는 편의점 사장이 될 수 있었어요. 물론 월세도 당연히 받긴 했는데 절반만 받았고요. 엄마는 월세 안 받겠다고 하시는 거 저랑 남편이 받으시라고 했어요. 그래야 나중 가서도 두 분이서 서로 감정 상하시는 만약의 일이라도 막을 수 있다고 말이에요. 어찌 되었든 저런 친정엄마의 호의로 시어머니는 더욱더 제 눈치를 보게 되었고 저한테 물심양면으로 잘해주셨어요. 그러니 저한테 애 낳으라는 잔소리도 일절 안 하셨겠죠. 시어머니 마트 사건을 잘 마무리하고 나서 이제는 다 되었다 생각을 했는데 인생 그렇게 순탄하게 두지는 않더라고요. 엄마랑 딸이랑 어째 이리 똑같다니. 내가 못 살아. 민영아, 너 적은 나이 아니야. 이모 말 들어. 이번에는 어쩔 수 없는 거잖아. 너희 엄마가 너 무릎 그렇게 해서 자기 돌본다고 하면 좋아할 것 같아? 요양원 괜찮은데 알아봐서 엄마 그리로 모시자. 그래 여보. 이 부분은 이모님 말씀대로 하는 게 맞아. 장모님이 당신 이렇게 다쳤는데 당신이 돌봐주는 거 그거를 편하게 보고 계시겠어? 이번엔 이모님 말씀대로 해. 그러게나 말이에요. 이모 말처럼 이게 대체 무슨 운명의 장난인 것인지 저는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음주운전 차량에 다치고 말았어요. 천만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으나 오른쪽 무릎을 크게 다쳐서 목발 신세를 져야 했죠. 병원에서 들은 말로는 완전히 회복을 하려면 2년 정도 걸린다고 했었어요. 남편과 이모는 엄마를 요양원으로 모시자고 했었죠. 대체 나랑 엄마가 전생에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러는 건지 모르겠어, 이모. 엄마랑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나 이제는 절대 용서 못해. 이번엔 절대 가만 안 둘 거라고. 그래, 가만 안 두는 건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그래도 되는데 너 몸 추스르는 건 이모랑 너희 남편 말 좀 들어라. 어? 너 내 조카야. 내가 내 조카 몸 갈아가면서 내 언니 챙기는 거 보면 마음이 편하겠니? 참 너무하지 않나요? 저희 친정엄마를 그렇게 만든 것도 음주운전, 저를 그렇게 만든 것도 음주운전이라니 말이에요. 저 당시에 제가 했던 말은 정말이지 단전 깊숙이에서부터 올라오는 진심이었어요. 저는 정말이지 음주운전의 음자만 들어도 몸에 치가 떨리는 사람이었거든요. 더군다나 나한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니 저는 절대로 그 운전자를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절대로 합의 같은 걸 해줄 생각이 없었죠. 그리고 이모와 남편이 하는 말이 틀린 소리가 아니라는 걸 알았기에 마음이 너무 괴로웠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엄마를 어떻게 요양원에 보내? 엄마가 무슨 치매가 너무 심해서 가족들이 돌볼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것도 아니고 나 진짜 못해. 저도 제가 억지를 부린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건강했다면 모르겠는데 몸도 안 좋아지니 저도 어쩔 수가 없어지더라고요. 점점 이모와 남편의 말에 수긍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희 친정엄마도 제 사고 소식에 당장 제 치료부터 신경을 쓰라고 하셨어요. 미쳤어, 미쳤어. 내가 내 딸내미 이러고 있는데 너 고생시킬 일 있어? 민영이 너 이모랑 이서방 말 들어. 너 이러고 있는데 뭘 나를 돌봐. 나 요양원에 가 있어도 아무 상관없으니까 너 당장 치료에만 집중해. 알겠어? 너 이러는 게 엄마도 힘들게 하는 거야. 친정엄마는 당신이 요양원에 가 있어도 된다고 먼저 나서서 짐을 챙기셨어요. 짐을 싸는 엄마를 적극적으로 붙잡지 않는 저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참 저한테 실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1층에서 편의점을 하는 시어머니는 달랐어요. 친정엄마를 요양원에 모시게 된다는 소식을 듣고는 저희 엄마네 집으로 올라와 요양원이 대체 뭔 소리냐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고 노발대발 난리를 피우셨죠. 아이고 사돈 무슨 요양원이에요 요양원은. 멀쩡히 자식 며느리가 옆에 있는데 요양원에 사돈이 왜 들어가요. 그냥 간병인 붙여서
민영이랑 사돈 옆에 두고서 번갈아 가면서 돌봐달라고 하면 되는 거죠. 무슨 요양원을 가요? 시어머니는 본인이 더 나서서 저희 친정엄마를 요양원에는 절대 못 보낸다고 하셨어요. 그렇지만 시어머니의 입김이 세봤자 얼마나 세겠어요. 결국 친정엄마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본인이 요양원에 들어간다고 하셨어요. 친정엄마도 정말 한 고집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또 하나 나타나더라고요. 아니, 너희 매형한테는 이야기 안 했어. 우리 엄마 요양원에 모시는 건데 다짜고짜 그이한테 돈 얘기하는 게 좀 그래서. 너 여유 안 되는 거야? 나도 여유가 없지. 나도 누나랑 똑같아. 이번에 전세 세입자 나가면서 전세금 돌려줬거든. 나도 다음 세입자 들어오기 전까지는 힘든데. 그러지 말고 누나 매형한테 얘기해봐. 누나 너무 그렇게 선 긋는 것도 매형 입장에서는 서운할 수 있다. 친정엄마가 요양원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그 와중에 제가 세를 놓았던 전세 세입자가 계약 기간을 다 채우고 나갔어요. 갖고 있는 기존의 전세 보증금으로 받은 게 투자처에 묶여 있는 바람에 제가 갖고 있는 현금의 카드 대출까지 받아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줬거든요. 남동생 역시 저와 상황이 같았고요. 제일 좋은 요양원으로 알아본 뒤에 그곳에서 엄마를 지내게 해드리려 했던 건데 돈이 부족했어요. 요양원에 들어가시게 되는 엄마한테 돈 이야기를 하기도 뭐하고 이모한테도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서 혼자 전전긍긍하고 있었죠. 그런데 남동생이 제 남편과 연락을 했었나 봐요. 남편이 제게 먼저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당신은 어떻게 그런 얘기를 내가 처남한테 먼저 듣게 하냐? 나 진짜 서운해. 처남도 당신한테 이야기했었다면서. 당신 너무 그렇게 선 긋는 거 나 분명히 서운해할 거라고. 처남 말 틀린 거 하나 없어? 아유, 아니 나는 당신 어머님 일 있고 나서 어머님이랑 같이 계속 우리 친정 식구들 눈치 봤었잖아. 내가 그거 모르는 것도 아니고. 당신이나 어머님이나 각자 애쓰는 거 아는데 거기다가 돈 얘기 꺼내기가 좀 미안했어. 당신이 미안해야 할 건 나한테 이런 거 상의 안 한 걸 미안해해야 하는 거야. 여보, 나도 이 집안 사람이야. 장모님 좋은 곳으로 모시는 건데 당연히 내가 뒷바라지 해야지. 내가 돈 낼 테니까 당신은 걱정하지 말고 몸부터 회복하자. 저 말을 듣는데 괜스레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여러분도 들으신 것처럼 남편은 자기도 장모님 모시는데 진심이라면서 자기가 요양원 비용을 내겠다고 했어요. 저 때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도 남편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말이에요. 내 걱정하지 말고 민영이 너 몸부터 잘 챙겨. 나도 이참에 가서 내 몸 잘 챙기고 있을 테니까 알겠지? 아이고 울 일도 많다. 뭘 울어. 내가 뭐 어디 비행기 타고 건너가? 차 타고 오면 금방 만날 수 있는 거리야. 미안해서 그렇지 미안해서. 엄마 영상통화도 다 된다고 하고 내가 면회 갈 테니까 나 회복할 때까지만 조금만 기다려줘. 미안해. 너는 참 미안할 것도 많다. 아이 됐어. 남들이 보면 웃어 이 녀석아. 몸 잘 챙기고 있어. 이서방 우리 민영이 좀 잘 부탁할게. 그렇게 친정엄마는 남편의 도움으로 좋은 요양원에 입소하시게 되었어요. 하루에 3번씩 엄마와 영상통화도 할 수 있고 면회를 가면 아예 가족과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어서 큰 제약이 따로 없다고 느낄 정도였어요. 남편한테 정말이지 고마웠어요. 엄마를 어떻게 모셔야 하나 고민을 하던 저의 마음의 짐을 선뜻 나서서 덜어주었으니 말이에요. 그렇게 남편에 대한 고마움을 충분히 느낄 새도 없이 겨우 덜어진 제 마음의 짐은 금세 다시 채워지고 말았어요. 친정엄마가 요양원에 입소하시고 나서 그 주 주말이었죠. 남편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집에 왔었어요. 저는 남편이 같이 저녁을 먹으려고 하는 건가 싶었어요. 별다른 생각 같은 건 할 필요를 못 느꼈죠. 그런데 남편은 제게 밥이 아닌 엿을 먹이려고 한 거였더라고요. 내가 네 엄마 요양비 내줬잖아. 그러니까 당신도 답례를 해야지. 저남한테는 처갓집 우리가 쓸 거라고 말해줘. 그리고 우리 엄마 내일 이사 들어오기로 했으니까 업체 시켜서 싹싹 치워놓고. 남편은 정신 나간 듯한 행동을 보이더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분명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나 속 깊은 사위, 속 깊은 남편 흉내를 내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제 어깨를 감싸주던 사람이 불과 며칠 사이에 저렇게 변해서 난리를 치냔 말이에요. 저는 하도 기가 차고 어이가 없어서 지금 나한테 장난치는 거냐고 물었어요. 아니, 도대체가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진지하게 받아들이죠. 안 그런가요? 그런 저의 물음에 남편은 어이가 없다는 듯 피식 웃더니만 이내 짜증을 내며 이야기했어요. 아, 내가 뭐하러 시간 아깝게 이런 걸로 장난을 쳐. 아, 엄마 칠순이신데 이 정도는 해드릴 수 있지 않겠어? 그거 어차피 장모님 안 계셔서 빈집으로 두어야 하는 곳인데 우리 엄마가 들어와서 지내시는 게 낫잖아. 저는 남편의 개소리에 절대 안 된다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남편한테 따지고 들었죠. 기존에 시어머니가 지내시는 집이 있었는데 그 집을 두고서 왜 우리 친정엄마가 거주하시던 집에 오시려 하는 거냐고 저는 계속 물었어요. 우리 엄마 요양원에 잠깐 계시는 거야. 내가 얘기했었잖아. 나 다리 회복되면 엄마 다시 모시고 올 거라고.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대체? 뭘 무슨 말을 하는 거야 하는 거기는. 왜 이렇게 사람 같은 말 반복하게 하게 하냐. 피곤하게. 내가 하는 말 그대로야. 어차피 안 쓰는 집 놀리지 말고 우리 엄마 지내게 하자 이거야. 엄마 가게도 1층에 있겠다. 집 가까우면 좋잖아. 제가 저희 친정엄마를 요양원에 계시게 하는 건 제가 다친 몸을 회복할 때까지만이었어요. 그건 남편도 알고 있던 사실이었고요. 그런데 그 인간이 대뜸 자기 엄마를 저희 친정엄마 집에 들어 앉혀서는 거기서 살게 하겠다고 하니 제가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었겠어요. 거에게 요양원비를 내줄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는데 더 웃긴 건요. 그 와중에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너무나 다른 태도로 자기 아들 편에 서서 제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였어요. 그래, 내가 애초에 요양원은 무슨 요양원이냐고 가시지 말라고 안 말렸었니? 어머니, 지금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까지 왜 이러세요? 뭘 나까지 왜 그러긴냐. 많은 말 하는 거지. 아이, 그리고 내가 안 말렸어. 내가 그렇게 말렸는데도 그런데도 굳이 자기 발로 들어간 건 너희 엄마잖아. 딸 자식 금전적 상황 어떤 줄도 모른다고 가신다고 하는 양반 우리 아들내미가 보내드렸는데 네가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않니? 이건 정말 아니지. 참,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렇게 인자하다고 믿었던 시어머니마저 저의 뒤통수를 치고 자기 아들 편에 서는데 새삼 인간이라는 게 제일 무서운 동물이라는 걸 깨달았네요. 그제야 시어머니와 남편의 속셈이 뭐였을지, 왜 남편이 우리 친정엄마 요양원비를 선뜻 내주었던 건지 퍼즐이 맞춰지더라고요. 애초에 이러려고 당신 우리 엄마 요양원 비용 내드린 거였구나. 절대 안 돼. 내가 대출을 받아서라도 당신한테 받았던 그 요양원비 다시 줄 테니까 꿈도 꾸지 마. 아니 민영아, 너 원래 이렇게 대화가 안 통하는 애였니? 이상하다. 내가 아는 민영이가 아닌 것 같아. 민영이 너 나는 되게 똑똑하게 봤는데 말이야. 어머님이야말로 왜 이러세요? 그러는 어머님도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이미 집도 있으신 분이 뭐가 그렇게 욕심이 나신다고 이러세요. 정말 이러시는 거 아니죠? 저는 어머니한테 저희 친정엄마 집 못 내드리니까 그런 줄 아세요. 식사하러 오신 거 아니면 이만 나가주시고요. 식사하러 오셨다고 해도 저는 오늘 밥을 못 먹을 것 같네요. 이 사람이랑 나가서 두 분이서 드세요. 저는 단호하게 거절을 했어요. 아니죠. 거절이 아니라 그냥 내친 거죠. 물론 이미 작정을 하고 집에 들어왔던 시어머니와 남편은 제가 하는 말을 듣고는 기가 찬다 하면서 난리를 피웠어요. 당신 참 답답하게 군다. 나랑 엄마가 여태껏 하는 말 못 알아들은 거야? 왜 이렇게 고집을 피워? 고집을 피우던 불을 피우던 그건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당장 내 집에서 당신 어머니 모시고 나가라고. 나는 당신이랑 당신 엄마랑 할 말 없으니까 나가라고. 어머니 정말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 돈 다 날리고 시시코너에서 붙잡혔을 때 제일 먼저 손 내민 게 저희 엄마였어요. 아니에요? 이러시는 거 아니죠? 엄마, 누가 도와달라고 했었어? 나는 아무 소리 한 적 없었네요.
도무지 대화라는 게 통하지 않는 남편과 시어머니를 보다 못한 저는 그들을 제 집에서 내보냈어요. 그리고 저는 저희 친정엄마 집 비밀번호도 바꿔버렸죠. 혹시라도 시어머니랑 남편이라는 인간이 멋대로 엄마 집에 들어가서 깽판을 부려놓을까 봐 말이에요. 그렇게 남편과도 시어머니와도 냉전 상태를 유지하고서 일주일이 더 지난 상황이었어요. 그 자식 그거 정신머리 나간 거 아니야? 내가 나가서 구걸을 해서라도 그 돈 준다고 개소리 집어치우라고 그래. 그거 아주 미친 인간이네. 그 매형 엄마도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우리 엄마가 자기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건 아니지. 그래, 이건 아니니까 너 빨리 한국 들어오라고. 일단 들어와서 얘기해. 저는 그 사이에 남동생한테 저희 남편과 시어머니가 했던 말에 대해 전달을 해주었어요. 남동생은 모든 정황을 듣고는 일이고 뭐고 다 중단시키고 들어오겠다고 했죠. 남동생은 사업 때문에 해외에 나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남동생도 사흘 안에 들어오기로 하고서 말 그대로 전시 상황이나 다름없는 상황이 이어졌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문제는 곧바로 발생을 했죠. 이른 아침부터 시끄럽더라고요. 겨우겨우 일어나 창밖을 보니 시어머니가 대형 트럭을 끌고 와서는 저희 친정엄마의 집에 짐을 놓으려고 하는 거 있죠. 하지만 이미 제가 현관 비밀번호를 바꿔둔 탓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앞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던 거예요. 트럭만 2대에 사다리차 1대를 불러놓고 갈팡질팡하고 있는 그 모습이란 아주 고소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게 전화를 걸어 당장 현관 비밀번호 말하라고 난리를 쳤어요. 네가 뭔데 내 집에 나를 못 들어가게 하는 거야. 너 당장 현관 비밀번호 말해. 말하라고. 지금 너 한 명 때문에 몇 명이 고생을 하는 거야? 어? 말은 바로 하셔야죠. 그게 왜 어머님 집이에요? 어머니 정말 실례지만 혹시 노망이라도 나신 거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어머님이나 그 인간이나 무슨 허언증 환자 같은 거 아세요?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저는 그 문 절대 못 열어드리니까 그런 줄 아세요. 어머머, 야, 너 전화 끊기만 해. 아주 끊기만 해봐. 끊기만 하면 어쩔 건가 싶어서 저는 전화를 그냥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전화를 끊는 타이밍을 기다렸다는 듯 남편이 현관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서는 저한테 서류를 내던지더군요. 자, 됐지? 이제 우리 엄마 집인 거 입증했으니까 당장 현관 비밀번호 말해. 당신 대체 사람이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먹냐? 우리 엄마 그 집 들을 거라고 내가 몇 번을 말해. 뭐라고?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너 뭐 여러 번 묻는데 재미 들렸냐? 너희 엄마 집 우리 엄마 줄 거라고. 이제 됐어? 야, 솔직히 말해서 마음 같아서는 이 건물 전체를 하려다가 내가 양심상 참은 거야. 희한하게 왜 장모님 집이랑 우리 신혼집만 네 명의로 되어 있고 건물은 장모님 명의로 되어 있는 건지 모르겠더라. 저는 남편이 하는 말을 듣고는 그 인간이 제게 내던졌던 그 서류를 황급히 들여다봤죠. 남편이 제게 내민 서류에는 명확하게 적혀 있었어요. 제 명의로 되어 있던 저희 엄마 집의 명의자가 시어머니 명의로 바뀌었다는 내용이 말이에요. 그건 있죠. 정말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감정일 거예요. 정말이지 사람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겠더라고요. 저는 덜덜 떨리는 손을 억지로 진정시키며 그 자식한테 이게 뭐냐고 물었어요. 뭐긴 뭐야. 내가 바꾼 거지. 부동산 거 별거 없더라. 내가 꼼수를 쓰면 우리 엄마한테 얼마든지 집 양도하게 해줄 수 있더라고. 그게 무슨 꼼수인데? 어떻게 한 건데? 당장 말 안 해? 야, 그걸 내가 미쳤다고 말을 해주겠냐? 내가 어떻게 짱구를 굴려서 해놓은 건데? 남편이라는 인간이 씹으려대는 소리를 대충 들어보니 대충 남편이 어떤 식으로 했을지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양도했다는 서류에 제 서명이 버젓이 있기는 했지만요. 그건 남편이 결국 제 서명을 위조한 것 아니겠어요? 위조는 정확히 범죄잖아요. 저는 개소리 집어치워라. 절대 네 뜻대로 일이 넘어가게 두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당신 돌대가리니? 뭐? 돌대가리? 너 말 다 했냐? 다시 말해봐. 뭐?
너야말로 같은 말 여러 번 하게 하는 게 특기니? 돌대가리한테 돌대가리라고 하는 게 뭐 잘못된 거야? 야, 이렇게 위조한다고 우리 엄마 집이 네 엄마 집이 된다고? 이거는 내가 직접 한 서명이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이게 내가 한 서명이라고 인정이 돼? 이깟 서류 있다고 내가 알겠다고 엄마 집 줄 것 같았어? 개똥 같은 생각 집어치워. 나는 너한테 눈꼽만큼도 뭐 해줄 생각 없거든?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경찰을 불렀어요. 경찰관 두 분이 오고 나서 저는 자초지종을 설명을 했죠. 정말 치사한 게 뭔 줄 아세요? 저한테 그렇게 잘났다고 배짱 두둑하게 떠들어대던 남편이 경찰관들 앞에서는 세상 신사가 되어서는 이미 다 끝난 일인데 억울하다는 식으로 연기를 하더라고요. 저 사람 말대로 제가 제 손으로 서명을 했으면 제가 경찰에 신고를 했겠어요? 이건 뭐 애들 장난도 아니고 당사자인 제가 서명을 안 했다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우기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까 들어오실 때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무단으로 저희 친정엄마 집 점거하겠다고 이삿짐까지 싸서 들고 온 상황이라니까요. 저는 차분하게 제 할 말을 했어요. 내가 이 서명란에 있는 당사자인데 나는 이 서명을 한 적이 없다고 말이에요. 정말로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안 그런가요? 당사자가 아니라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결국은 경찰의 중재 하에 시어머니는 이삿짐을 보관으로 돌리고서 근처 모텔에서 지내게 되었죠. 남편이라는 인간 역시 자기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자 성질을 내며 짐 싸들고 나가버렸고 말이에요. 그 쪼잔한 인간 집을 나가면서 한다는 말이 아주 가관이었어요. 이미 서류에 이렇게 적힌 거면 그게 맞는 거야. 내가 그 정도도 안 알아보고 위조했을 것 같아? 네가 증거를 어떻게 찾을 건데? 야, 그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네 동생한테 너희 엄마 집에 들어갈 생각도 하지 말라 그래. 우리 엄마가 그 집 들어가 살 거라고.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저 인간 아주 제대로 정신 나간 인간 맞는 거죠. 저는 제가 남편이라고 믿고 살았던 사람이 내가 인자한 분이라고 동네방네 소문을 내고 다녔던 나의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어쩌면 이럴 수 있는 것인가 큰 충격에 휩싸여서 눈물 콧물 다 쏟아내며 남동생에게 연락을 했어요. 사흘이고 뭐고 너 당장 한국으로 와. 엄마 집 지금 날아가게 생겼으니까 당장 한국으로 오라고. 네 매형 아니 이상순 그 자식 아주 미쳐도 단단히 미쳤어. 저의 진심 어린 분노와 독촉에 결국 남동생은 하던 일도 중단시키고 다음날 바로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그래도 내 가족이라고 남동생 얼굴을 보자마자 아주 그냥 또 눈물이 줄줄 흐르더라고요. 저는 꺼이꺼이 울면서 남동생에게 모든 상황에 대한 자초지종을 설명했어요. 제 이야기를 다 들은 남동생도 당연히 단단히 화가 나고야 말았죠. 미친 인간 맞네. 그거 제정신 아니야. 누나 그럼 당장에 그 증거 자료를 찾아야지. 이 동네 부동산이랑 법률사무소 내가 싹 다 돌아볼 테니까 누나는 가만히 있어. 그리고 내가 상철이한테 연락해 둘 테니까 누나는 일단 몸부터 생각해. 이상순 너 아주 제대로 내가 콩밥 먹게 해준다. 남동생은 발에 불이 나다시피 하면서 뛰어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희 남동생이 조사를 하면서 밝혀진 사실은 제 상상 이상으로 더욱더 가관이었어요. 시어머니도 피해자였던 거였어요. 애초부터 저희 친정엄마 건물에 욕심을 갖고 있던 남편이 엄마의 요양원비를 낼 돈을 시어머니한테 받은 것이었죠. 그 인간이 사돈어른한테는 그 돈으로 우리 엄마 집 사는 거라고 말을 지어낸 거야. 그러니까 사돈어른이 그렇게 짐까지 싸들고 오신 거지. 더군다나 시어머니는 원래 살던 전셋집에 보증금을 빼서 제 남편한테 돈을 주었던 것이었고요. 저는 그 사실을 제 남동생이 아닌 시어머니한테 직접 듣게 되었죠. 남동생이 모든 사실을 알고는 시어머니한테 저와 함께 찾아갔거든요. 아니 내가 사돈 총각한테 이야기 다 들었다. 그 정신 나간 놈의 자식이 어디서 뭘 하고 다니길래 그 돈을 팔아먹은 건지. 지금 그 돈 결국은 어디로 가 있는지도 모르는 거잖아. 사돈 요양원비가 전셋집만큼 나오는 건 당연히 아닐 텐데. 하여간 지압이랑 똑같아. 내가 남의 자식 거둔 게 아니었는데. 그러게나 말이에요. 남편은 대체 그 돈을 어디다 쓴 것이었을까요?
남편의 배신에 저는 치가 떨리고 토악질이 나올 것 같았으나 이를 악물고 버텼었죠. 아마 이를 악물고 버틴 건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은 족보가 조금 복잡한 내용인데 제가 차근차근히 설명을 드릴게요. 저의 시어머니는 남편의 친어머니가 아니고 사실은 남편의 고모였어요. 남편의 친부가 자기 여동생인 남편의 고모이자 현 시어머니에게 남편을 맡겼고 남편의 고모는 엄마를 자처해서 남편을 키운 것이었어요. 하여간에 그 인간 나한테 지 새끼 맡겨놓고서 얼굴 한번 보러 안 오더니만 그렇게 그냥 세상 떠버리고 말이야. 내가 시집도 안 가고서 키웠어. 내가 시집이라도 가버리면 상순이 그 자식 그거 구박받고 살까 봐서. 그런데 어떻게 그 녀석이 나한테 이런다니? 지금 시어머니가 시집도 안 가고 조카를 거둔 것인데 그런데 애지중지 키워온 그 조카라는 것이 돈 가지고 자신을 배신했으니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얼마나 치가 떨리겠냐 이 말이에요. 결국 시어머니 아니 남편의 고모님은 남편에게서 등을 돌려 저희 편에 서주셨어요. 시고모님과 저희 남동생은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했죠. 다행히 동생이 발품을 팔아 제대로 된 변호사를 구해 제대로 도움을 받을 수 있었어요. 저는 다리가 좋지 않아서 전화 통화로 상담을 진행했고요. 그 사람이 저한테 동의 한 번 없이 마음대로 서명한 것 있잖아요. 그 부분 그것도 꼭 걸고 넘어져 주세요. 그리고 그 인간한테 위조 관련해서 고소 진행하는 김에 제 이혼 소송도 같이 부탁드릴게요. 제가 직접 찾아뵙고서 말씀을 드려야 하는 건데 죄송합니다. 부탁 좀 드릴게요. 저는 그 인간을 고소함과 동시에 그 인간과의 이혼도 진행하기로 했어요. 물론 시고모님께는 철저히 모든 것을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죠. 그렇게만 해준다면 나중에 거처를 마련하는 걸 저와 남동생이 나서서 도와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아유, 당연히 그래야지. 이게 다 내가 자식 새끼 잘못 키워서 벌어진 사단인데 내가 뭐라도 해야지. 민영이 너도 알잖아. 나 입은 무거운 거 걱정하지 마. 시고모님은 당연히 그러겠다면서 정말 약속을 지켜주시더라고요. 솔직히 조금 불안하긴 했었는데 정말 약속을 지켜주니 저와 남동생도 깜짝 놀라긴 했었어요. 왜 그런 사람 있지 않아요? 자기 사람이 되면 끔찍하게 아끼는 시고모가 딱 그런 사람이었죠. 그리고 이제는 시고모님한테 철저한 외부인이 되어버린 남편은 제대로 자기가 한 짓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 시작했어요. 엄마, 아이 고모가 나한테 어떻게 이래. 고모 나중에 죽어서 우리 아빠 얼굴 어떻게 보려고. 고모 이건 아니지. 정말이지 양심이 없어도 저렇게 없을 수가 있을까요? 결국 남편은 재판대에 서게 됐어요. 그런데도 저 와중에도 정신을 못 차리고 남탓만 하더라고요. 대체 저런 인간이랑 왜 결혼을 했던 것인지 저도 지난날에 제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니까요. 남편이 재판대에 서게 된 건 다 명확한 증거 덕분이었죠. 저의 서명을 위조하고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을 팔았다는 증거를 찾아내는데 주력했던 유능한 변호사님, 우리 멋진 변호사님 덕에 증거를 찾았기 때문이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시 고모님이 직접 음성 증거를 제공해 주셨고요. 서류도 이미 확보했고, 그리고 동생분께서 컴퓨터 기록을 챙겨주셔서 아주 증거가 빵빵합니다. 시 고모님이 제공해준 음성 증거 그리고 서류, 저희 집에 있던 남편 컴퓨터 기록을 토대로 남편의 위조 행위를 입증하였던 것이었어요. 또한 제가 그 집의 실질적인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 저희 친정엄마의 증언 그리고 이전의 등기부등본을 제출하는 등 각종 법률 전략으로 저희 남편의 재판대에 세우게 된 것이었죠. 남편은 위조 행위와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에 대한 법적인 소송을 당하는 건 물론 저한테 이혼 소송까지 동시에 받게 된 것이었어요. 그렇게 저의 남편이었던 그 쓰레기 자식은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한 벌을 직접적으로 받게 되었죠. 내가 돈에 눈이 멀어서 그래서 정말 어쩔 수 없이 그랬던 거야. 그래도 결론적으로 내가 우리 엄마, 아니
엄마라고 하기 싫어. 아무튼 그 여자한테 돈 받아서 장모님 요양원 보내드린 건 사실이잖아. 자기야, 나는 남편으로서 자기랑 장모님한테 할 도리는 한 거 아니야? 우리 이혼은 하지 말자. 나 다시 정말 잘할게. 그 인간은 이혼 소송 때문에 저와 어쩔 수 없이 면회를 해야 했거든요. 저는 그 인간이랑 면회 같은 것도 하고 싶지 않았는데 무절차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면회하면서 마주하게 된 그 인간은 저한테 제발 용서해달라며 저렇게 이실직고를 했어요. 무슨 개소리도 저런 개소리가 있을까 싶더군요. 저는 그 인간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이미 네가 너희 고모한테 사기쳐서 내준 우리 엄마 요양원비 고모한테 드렸고 나는 너 같은 놈이랑 다시 잘해볼 생각 없어. 솔직히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너 같은 놈이랑 다시 재결합하면 그때가 지구 멸망하는 날일 거다. 그렇게 저는 그 인간에게 크게 한 방을 먹이고서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참 많은 우여곡절을 초단시간에 겪으며 이혼을 하게 되었네요. 그리고요, 저의 전 남편이라는 놈 저한테 위자료 낼 돈 없어서 자기 차 압류당했어요. 저는 그 차 팔아서 제 위자료를 챙겼고 말이에요. 지금 저는 건강을 회복해서 다시 저희 친정엄마를 모시고 잘 살아가고 있어요. 남동생도 그때 일을 겪고 아예 한국으로 들어와 엄마와 저를 지켜주며 살아가고 있죠. 가족이 이렇게 함께 모여 사니 세상 든든하고 행복할 수가 없네요. 그리고 전 남편의 엄마이자 시고모는 저희가 거취를 도와주려고 했지만 본인도 양심이 있는지 사양하시며 알아서 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뭐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는 모릅니다. 아마 제가 다시 이야기를 들고 온다면 그때는 전 남편의 뒷이야기를 갖고 오지 않을까 싶어요. 듣고 싶지 않아도 그 인간에 대한 얘기가 여기저기서 들려오거든요. 오늘 이렇게라도 용기를 내어 제 이야기를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건 바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 덕분에 말이에요. 오늘 소중한 시간 내서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엔 저도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러 올게요.